사장님, 못 걷는 거 아니셨어요? 숫,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자, 그럼 계약을 진행해보지.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고, 강한 척해도 속으로는 바들바들 떨고 있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이혼의 상처 따위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저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낭떠러지. 그곳에서 저는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던 어느 저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북동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 집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 같았습니다. 높은 담벼락 위로 삐죽 솟은 철조망, 창문마다 굳게 닫힌 커튼.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금고처럼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최미영, 나이 42, 전직 간호조무사이자 현직 신용불량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 기묘한 저택에 야간 전담 간병인이 된 여자입니다. 월급 500만 원의 숙식 제공.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제 처지에는 감지덕지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집에는 지켜야 할 아주 기이한 수칙이 하나 있었거든요.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방문을 열지 말 것.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것이 비명이든 울음이든 무시할 것. 마치 전래동화 속 금기 사항처럼 들렸지만 집사의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짓궂게도 가장 열지 말아야 할 문 앞에 우리를 세워두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금기를 깨버린 어느 비오는 밤의 기록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것이 살아나고 멈춘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그 기적 같고도 공포스러운 밤의 이야기 말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집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는 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부어댔습니다. 택시 기사님조차 혀를 내두르며 말했죠. 손님, 여기 사람 사는데 맞아요. 동네가 꼭 귀신 나올 것 같네. 저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빚쟁이라는 걸 기사님은 모르실 테니까요. 남편이 남기고 간 도박빚 2억. 이혼 도장에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사채업자들은 제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저는 쫓겨나듯 병원을 그만뒀고 숨어 지낼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소개소 소장님이 건넨 명함 한 장. 성북동 박태산 회장댁 입주 간병인 구함. 그 한 줄의 문구가 저에게는 구원처럼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벨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새로운 간병인 최미영입니다. 철컥.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정원은 관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스산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비에 젖어 검게 번들거렸고 조명들은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기. 그곳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집사가 서 있었습니다. 칼주름 잡힌 양복에 빈틈없는 표정.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최미영 씨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 맞춰 오셨군요. 회장님은 2층에 계십니다. 짐은 나중에 푸시고 일단 저를 따라오시죠. 집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거실을 가로질러 2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제 구두 굽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빈 동굴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님. 집사가 멈춰 서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숙지하고 오셨겠죠? 네, 대충 들었습니다. 대충이라니요. 확실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이 집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회장님의 사생활에 대해 절대 발설하지 말 것. 둘째,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할 것.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밤 10시가 되면 최 여사님은 지정된 1층 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방 안에 딸려 있으니 나올 일 없으실 겁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예민하신 분입니다. 불면증이 심해서 작은 인기척에도 깨십니다. 밤에는 이 집의 모든 것이 멈춰야 합니다. 산 사람의 숨소리조차 들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집사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해서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까다로운 부자의 유난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밤의 침묵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2층 안방 문이 열리고 드디어 박태산 회장님을 마주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 휠체어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담요로 하반신을 덮고 고개를 힘없이 떨구고 있는 남자. 박태산 회장. 한때 대한민국 금융가를 주름잡았던 투자의 귀재.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그저 병들고 늙은 노인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간병인입니다. 집사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회장님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손수건을 꺼내 닦아드렸습니다. 피부가 닿는 순간 놀랐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단단하고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찰나의 생각이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전신마비나 다름없다는 소견서를 이미 보았으니까요. 그는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완벽한 무력함 그 자체였습니다. 식사는 유동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배설물 처리는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집사의 지시사항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은 익숙했습니다. 병원에서 숱하게 해왔던 일이니까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까다롭고 성질 부리는 환자보다는 이렇게 조용한 환자가 일하기에는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고요하던 저택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건 40대 남녀였습니다. 회장님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옷차림에 거만한 태도.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아버지를 걱정하기는커녕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 아버지 금고 열쇠 어디 뒀어? 유언장 수정했다는 게 사실이야. 큰아들이 집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집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안정은 무슨? 어차피 말도 못 알아듣고 벽에 똥칠이나 하는 양반인데 안정이 무슨 소용이야. 딸이 코웃음을 치며 휠체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릎을 툭툭 쳤습니다. 아버지 들려요. 내 말 들리냐고. 유산사회에 환원한다는 헛소리 그만두고 도장이나 찍으라고요. 우리가 아버지 병수발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1억이에요. 그들은 짐승이었습니다. 아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부모의 살을 뜯어먹으려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처럼 무력한 노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환자분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을 막아서자 큰아들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뭐야 이건. 새로운 똥 기저귀 가는 아줌마야. 비키지 못해. 그가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휠체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회장님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덮고 있던 담요 아래 회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듯한
터질 듯한 분노의 떨림이었습니다.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욕을, 그 치욕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민, 그리고 동질감, 돈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돈 때문에 무시당하는 내 처지나 수천억 자산가이지만 자식들에게 뜯어먹히는 저 노인의 처지나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는 둘 다 이 거대한 저택에 갇힌 포로일 뿐이구나. 저는 주섬주섬 일어나 회장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당장 경찰 부르겠습니다. 제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볼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젖은 눈가를 닦아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뒤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약속된 십시가 다가오자 집사가 저를 1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안에 있습니다. 물도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쉬십시오. 집사는 밖에서 문을 잠그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철컥.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인지 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쏴아.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빗소리.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회장님의 떨리는 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만약 다 알고 있다면 그 속은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을까?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제 심정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병들어 있었지만 결국 같은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눈을 떴을 때는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습관적으로 물을 찾으려 몸을 일으켰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고요해야 할 저택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빗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천둥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리듬을 가진 소리. 쿵쿵쿵. 마치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소리. 아니면 누군가가 바닥을 내리찍는 듯한 소리. 그 소리는 천장을 타고 내려와 제 방의 공기를 진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집사도 퇴근하고 넓은 저택에는 저와 회장님뿐인데 설마 도둑이 든 걸까? 아니면 회장님이 침대에서 떨어지신 걸까? 간병인의 본능이 경고등을 켰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만약 회장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십시고 뭐고 달려가야 한다. 하지만 집사의 경고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나오지 말 것. 산 사람의 숨소리조차 들리면 안 된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규칙을 지킬 것인가? 양심을 따를 것인가?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묵직하고 강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쿵.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느껴지는 파동. 병든 노인의 방에서 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방문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2층. 회장님의 서재 쪽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집사가 겁만 준 것이었나 봅니다. 끽. 문이 열리고 어둠에 잠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금기를 깨는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번개 칠 때마다 가구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벽을 짚으며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동뿐만 아니라 소리 자체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흡, 후, 흡, 후.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며 내뱉는 호흡. 마치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둑인가? 만약 강도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하지만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왔을 때 저는 서재 문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가느다란 주황색 불빛. 그 빛이 어둠 속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홀린 듯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소리는 바로 저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규칙적인 리듬. 그리고 뿜어져 나오는 열기.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주 좁은 틈새였지만 방 안의 풍경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겨우 틀어막았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아 침을 흘리던 노인은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엎드려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상의를 탈의한 채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남자. 땀에 젖은 등 근육이 성난 파도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팔뚝, 그리고 허공을 가르는 다리. 그 다리는 마비된 환자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발끝으로 바닥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는 강인한 남자의 다리였습니다. 하나, 둘, 셋. 그는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등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 모습은 공포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압도적인 남성미, 죽어가던 노인의 껍질을 벗고 나온 야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박태산 회장, 낮에는 세상 가장 약한 노인을 연기하고 밤에는 이토록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남자. 속았다. 철저하게 속았다. 그는 걸을 수 있다. 아니, 걷는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건강하고 강하다. 충격으로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압도적인 육체의 향연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문 밖에 있는 저를 느낀 것처럼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 서늘하고 날카로운 그 시선이 정확하게 제가 보고 있는 문틈을 향해 꽂혔습니다. 헉!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주쳤다. 눈이 마주쳤다.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발로 아주 당당하게 바닥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뚜벅, 뚜벅. 맨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제 심장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림자가 점점 커져 문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끝이다. 금기를 깬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망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이 문이 열리기 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밤, 저는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았고, 알지 말았어야 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저택의 주인, 그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만 스스로 호랑이 발밑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날 밤 제 발로 덫을 밟았습니다. 그 덫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뜨겁고 매혹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저를 내려다보았을 때 저는 공포보다 더 원초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본능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내 여자가 그의 압도적인 생명력 앞에서 눈을 뜬 것입니다. 비밀을 들킨 남자와 비밀을 알아버린 여자. 이 위험한 만남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 이 집에서 평범한 간병인의 생활은 끝났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은밀하고도 위험한 거래가 시작됩니다. 부디 귀를 막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하고 치명적일 테니까요. 맹수와 마주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도망치는 것, 아니면 죽은 척하는 것. 둘 다 틀렸습니다. 도망치면 등 뒤를 물릴 것이고 죽은 척하면 그대로 잡아먹힐 테니까요. 그날 밤 서재 문이 열리고 그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덮쳐왔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병든 노인이 아니다. 굶주린 짐승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짐승의 우리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어리석은 먹잇감이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던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릿한 쇠 냄새,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짙은 땀 냄새. 그것은 노인의 방에서 나는 파스 냄새나 약품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펄펄 끓는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살아있는 수컷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벽뿐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지팡이도 없이 두 다리로 바닥을 쿵쿵 울리며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제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졌지만 단 하나의 감각만은 선명하게 깨어났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땀 젖은 몸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그 원초적인 본능 말입니다. 서재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복도의 어둠 속으로 그가 걸어 나왔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의 실루엣을 비췄습니다. 박태산 회장. 낮에 보았던 그 무력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상체를 탈의한 그의 몸은 마치 갑옷을 입은 듯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흐르는 땀방울이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어깨는 떡 벌어져 문틀을 가득 채웠고 팔뚝의 핏줄은 터질 듯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다리였습니다. 담요 아래 숨겨져 있던 말라비틀어졌을 거라 예상했던 그 다리가 대리석 바닥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돌덩이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걷고 있었습니다. 아주 힘차고 당당하게 성큼, 성큼 한 발자국씩 다가올 때마다 바닥이 울렸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만 했습니다. 회장님.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가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제 정수리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같았습니다. 누가 보냈나?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천둥 소리보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잡아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쾅! 등이 벽에 부딪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의 악력이 제 쇄골을 으스러뜨릴 듯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말해. 누가 보냈어? 첫째 놈인가? 아니면 둘째인가? 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의심, 분노, 그리고 살기. 그는 저를 간병인이 아니라 자신을 감시하러 온 첩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아무도 안 보냈습니다. 저는 그저 소리가 들려서
걱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다리를 확인하라고 시켰겠지. 내가 언제 죽나 감시하라고 보냈겠지.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분노는 깊고 어두웠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마저 숨겨야 하는 한 남자의 고독한 분노. 그것이 저를 향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제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제 눈에 고인 눈물을 그가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을 읽은 듯 그의 손에서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건가? 그가 물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저는 빚 때문에 돈 벌러 왔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애원에도 그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목덜미로 그리고 땀에 젖은 제 잠옷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살기등등했던 눈빛 뒤로 다른 종류의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수컷의 본능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놔주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콜록거렸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와. 문 닫고.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여기서 도망친다면 빚쟁이들에게 잡히기 전에 이 남자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서재 안은 후끈했습니다. 운동기구들이 질비했습니다. 벤치프레스, 덤벨, 철봉. 이곳은 서재가 아니라 체육관이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걸터앉아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빚이라고 했나? 그가 물었습니다. 네. 얼마나 되나? 2억입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날린 돈입니다.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2억이라. 고작 그 돈 때문에 이 위험한 집에 제 발로 들어왔다. 그의 말 속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첩자가 아니라 돈이 급한 생계형 간병인이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느껴진 모양입니다. 돈이 급한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 적어도 더 큰 돈을 주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가 평생을 살아오며 터득한 자본주의의 생리였을 겁니다. 그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표책을 꺼내 만년필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찍찍. 종이를 찢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가 종이 한 장을 제 앞으로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 일금 5천만 원 정.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로 급한 불부터 꺼. 성금이다. 네. 회장님, 이게 무슨. 공짜는 아니야. 그가 책상에서 내려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그 압도적인 그림자가 저를 덮쳤습니다. 조건이 있다. 첫째, 오늘 본 것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 내 다리가 멀쩡하다는 것도, 내가 밤마다 운동한다는 것도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 것. 만약 어길 시에는 이 돈의 10배를 토해내게 만들 거야. 아니,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해주지. 그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둘째, 낮에는 지금처럼 해. 똥 기저귀 갈아주는 신용도 하고 휠체어도 밀어. 자식놈들이 의심하지 않게 완벽하게 연기해.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거다. 그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눈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밤에는 내 방으로 와라. 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마. 그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운동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거야. 운동 파트너요? 그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무게를 쳐줄 사람이 필요해.
스트레칭을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내 몸에 쌓인 이 넘치는 에너지를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의 말은 운동 보조를 뜻했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에너지를 받아줄 사람. 그 말이 품고 있는 은밀한 뉘앙스가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할 건가 말 건가. 선택해. 그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지긋지긋한 사채업자들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매일 밤 이 짐승 같은 남자와 밀실에 갇혀야 한다는 것.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약의 성립이자 공범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자네 눈빛을 보니 아직 믿기지 않는 모양이군. 내가 정말 멀쩡한지 아니면 잠깐 약 기운으로 버티는 건지 의심하고 있어.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노인이 어떻게 저런 근육을 가질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시켜주지. 그가 벤치프레스 기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반바지 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이리 와봐. 그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주저하며 다가갔습니다. 더 가까이. 그의 무릎이 제 다리에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 내밀어. 그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갖다 댔습니다. 턱.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감촉. 그것은 물렁물렁한 살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돌덩이였습니다. 마치 강철을 가죽으로 감싸놓은 듯한 단단함.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근육의 결이 하나하나 느껴졌습니다. 만져봐.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게 죽어가는 노인의 다리인지 아니면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가 된 수컷의 다리인지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허벅지를 꽉 쥐어보았습니다. 움찔. 그의 근육이 제 손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살아있다. 펄떡거리고 있다. 제 손을 타고 전해지는 그 생명력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뜨겁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차가운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피가 빠르게 도는 느낌. 제 심장 박동까지 빨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때? 느껴지나? 그가 물었습니다. 네. 느껴집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의 허벅지로 눌렀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솟은 힘줄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미영 씨라고 했나?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병인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미영 씨. 그 호칭이 주는 묘한 친밀감에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내 몸. 자네한테 맡길 테니. 그 말은 중의적이었습니다. 운동을 도와달라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감당해달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잡힌 손을 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허벅지에서 전해오는 그 힘이 제 안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남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두려움보다는 구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맡겨주세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창밖의 천둥 소리도 쏟아지는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손바닥 아래서 뛰고 있는 그의 맥박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오늘 운동은 가슴이다. 그가 벤치프레스 기구에 누웠습니다. 바벨에는 엄청난 무게의 원판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양쪽에 40kg씩, 복 무게까지 합치면 100kg에 육박하는 무게였습니다.
이걸 드신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몸풀기야. 자네는 머리맡에 서서 봉을 잡아줘. 내가 힘이 빠지면 들어올릴 수 있게. 그가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맡으로 갔습니다. 그가 누워있고 제가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 매우 민망하고도 위험한 자세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배꼽 위치에 있었습니다. 준비. 그가 바벨을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흡. 그의 가슴 근육이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으라차. 그가 바벨을 들어 올렸습니다. 팔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가 바벨을 내렸다 올릴 때마다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후, 후. 그 뜨거운 숨결이 제 얼굴로 고스란히 올라왔습니다. 땀 냄새, 남자의 향기. 저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몸은 조각상 같았습니다. 땀에 젖어번들거리는 가슴, 힘을 쓸 때마다 불끈거리는 목의 핏줄,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는 그 강렬한 눈빛. 그는 운동을 하면서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제 입술을, 제 흔들리는 동공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10개, 11, 12. 그의 팔이 부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잡아.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벨을 잡았습니다.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과 제 손이 바벨 위에서 겹쳤습니다. 으으. 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벨을 밀어 올렸습니다. 제 얼굴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의 거친 숨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의 땀방울이 튀어 제 뺨에 묻었습니다. 철커덕. 바벨을 거치대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운 채로, 저는 그 위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붉게 상기된 얼굴,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여자. 그것은 간병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수컷의 매력에 압도당해 스스로 무장 해제된 암컷의 얼굴이었습니다. 잘했어.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낮에 보았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상대를 굴복시킨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내일도 부탁하지.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위험한 놀이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제 인생에 찾아온 가장 짜릿한 사건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맹수의 우리에 들어간 먹잇감은 공포에 떨다가 결국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맹수와 하나가 됩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아니, 빚을 팔았다고 해야 할까요? 5천만 원이라는 돈과 제 침묵을 맞바꾸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허벅지를 만졌을 때, 그의 뜨거운 숨결을 느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돈을 주었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가져갔습니다. 제 평온했던 일상, 그리고 제 마음의 빗장을 부수고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낮에는 완벽한 연기를 하는 간병인으로, 밤에는 그의 은밀한 파트너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비밀은 언제나 새어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멍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진다는 것을. 우리의 비밀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참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간직할 때는 불안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됩니다. 박태산 회장과 저, 우리는 이제 공범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가장 완벽한 연극을 펼치는 주연 배우들이었죠.
낮에는 병든 노인과 그를 수발하는 간병인으로, 밤에는 짐승 같은 사내와 그의 땀을 닦아주는 파트너로 우리의 이중 생활은 아슬아슬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표가 제 입을 막았고 빚쟁이들의 협박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위험한 연극에 저를 붙잡아두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 남자의 고독이라는 것을 말이죠. 밤 12시, 세상이 잠든 시간, 우리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서재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이중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납니다. 그 해방감, 그 폭발하는 에너지, 그것을 지켜보는 유일한 관객이 저라는 사실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우리의 은밀한 루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들, 그리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숨막히는 진실 게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심장이 멎을 뻔했던 밤의 기록입니다. 들키면 끝장이라는 공포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손을 얼마나 꽉 잡았는지, 그 뜨거웠던 체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낮의 시간은 지루하고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회장님은 완벽한 연기자였습니다. 자식들이 설치해 놓은 CCTV 앞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식사하셔야죠.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정원이라도 나가실까요? 제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영혼은 없었습니다. 그저 카메라 너머의 감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였습니다. 회장님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가끔 제 손을 툭 쳤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아는 신호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 그 미세한 손짓 하나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밤 10시가 지나고 집사가 퇴근하면 저는 1층 방이 아닌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회장님의 체육관이자 우리의 밀실이었습니다. 미영 씨 왔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미 상의를 탈의한 그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낮의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근육이 펌핑되어 혈관이 도드라진 야수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군. 중량을 좀 올려야겠어. 그는 저에게 원판을 끼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쪽에 20kg씩. 저는 낑낑대며 원판을 날랐고 그는 그것을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올렸습니다. 흡, 후, 흡, 후. 그의 거친 호흡 소리가 서재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수건을 들고 대기했습니다. 흐르는 땀을 닦아주고 혹시라도 힘이 빠질 때를 대비해 기구를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몸 자체가 거대한 난로였습니다. 그 열기가 제게 전이될 때마다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간병인 유니폼이 땀에 젖어 몸에 감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젖은 옷자락에 머물 때면 공기는 더욱 끈적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닿지 않았지만 이미 닿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피부에 닿고 제 시선이 그의 근육을 더듬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본능을 확인하는 가장 원초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마사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사지 베드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오일을 손에 덜어 비볐습니다. 따뜻해진 손으로 그의 등판을 눌렀습니다. 등 근육이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거기가 많이 뭉쳤어. 그가 낮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척추 기립근을 따라 눌렀습니다. 어깨 죽지에서 허리까지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의 근육이 움찔거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리해야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깊은 고독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손놀림을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뭐가 그리 회장님을 화나게 합니까? 자식들입니까?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 그놈들은 자식이 아니야.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빚쟁이들이지. 첫째 놈은 회사를 팔아먹을 궁리만 하고, 둘째 년은 내 금고 열쇠만 찾고 있어.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그놈들이 병실 밖에서 뭐라 했는지 아나? 뭐라 했습니까? 드디어 갈 때가 됐군. 조금만 더 버티면 다 우리 거야. 그렇게 말하며 웃더군. 그날 나는 결심했어. 절대 곱게 죽지 않겠다고. 그놈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내 두 발로 일어서서 그놈들의 절망하는 꼴을 보고 말겠다고. 그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재벌 회장이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돈주머니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그 배신감이 그를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를 가둬버린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미영 씨.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젖어 있었습니다. 자네는 내 돈 때문에 온 거지만 적어도 내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의 상처를 들여다본 순간부터 저는 그를 지키고 싶어졌습니다. 네. 오래오래 사세요. 두 발로 보란듯이 걸어나가서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제 진심 어린 대답에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강인한 야수가 아닌 위로받고 싶어하는 한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제 손이 그의 어깨를 더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육체적인 접촉 그 이상의 교감.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시간이 곧 깨어질 거라는 것을.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마사지가 끝나고 그가 옷을 추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세 대의 차량이 자갈을 밟으며 들어오는 소리.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동작을 멈췄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큰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낯선 남자들 몇 명이 보였습니다. 젠장. 그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새벽에 웬일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습 점검이야. 내가 진짜 아픈지 가짜인지 의사를 데리고 온 거야. 저놈들 의심이 병적이라니까.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방 안은 운동의 열기로 후끈거렸고 바닥에는 덤벨과 운동기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지금 환자복이 아닌 트레이닝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문을 열어주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어떡하죠? 회장님 어떡해요? 제가 발을 동동 구르자 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일단 기구들부터 치워. 나는 옷을 갈아입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원판들을 들어 벽장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무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마치 경보음처럼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시는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아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1층 현관문을 따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뚜벅뚜벅. 그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 침대로요. 빨리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상의를 탈의한 채 침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조명을 껐습니다. 무드등 하나만 남겨두고 어둠 속에 모든 것을 숨겨야 했습니다. 벌컥 문이 열렸습니다.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서 짐짓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딸과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자는 척하지 마세요. 제보가 들어왔어요. 밤마다 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운동하는 소리 같다던데. 아들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장님 방금 겨우 잠드셨어요. 깨우지 마세요. 비키지 못해. 아들이 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들은 이불을 확 걷어치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척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불은 가슴까지만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하반신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지만 그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식은땀인지 운동땀인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방 안에서 냄새가 나네. 남자 냄새, 땀 냄새. 아들이 킁킁거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열이 나셔서 그래요. 저녁부터 갑자기 고열이 나서 제가 계속 땀 닦아드리고 있었어요. 옷도 다 젖어서 벗겨놓은 거고요. 제 변명은 다급했지만 그럴듯했습니다. 아들이 의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한번 봐주시죠. 진짜 아픈 건지 쉬워하는 건지. 의사가 다가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운동 직후라 심박수가 엄청나게 빠를 텐데 진찰을 하면 바로 들통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의사 선생님 오셨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말을 걸며 이불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진정하세요. 호흡 조절하세요. 의사가 청진기를 가슴에 대려는 순간 회장님이 발작하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으악! 괴성을 지르며 팔을 휘둘렀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리 가! 저리 가! 회장님은 헛소리를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것은 치매 환자의 증상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또 이러시네. 딸이 혀를 찼습니다. 선생님 진정제 좀 놔주세요. 시끄러워서 못 봐주겠네. 의사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이미 진정제 맞으셨어요. 더 맞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진정시킬게요. 나가주세요. 제발.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그들은 주춤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품에 안겨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으스러져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악력은 엄청났습니다. 아팠습니다. 뼈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지 마. 나를 두고 가지 마. 무서워. 겉으로는 괴물 같은 힘을 가진 남자였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공포에 떠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떨림이 제 손목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어요. 안 갈게요. 제 마음의 소리가 그에게 닿기를 바라며 그들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A씨 기분 잡쳤네. 가자. 다음에 다시 와. 아들이 침을 뱉듯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땀과 제 눈물이 뒤섞여
이불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외부인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 숨이 가빠왔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들키는 줄 알았습니다. 미영 씨. 그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섰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바닥이 차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이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힘에 이끌려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리는 저를 그가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이 묻혔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진 리듬. 하지만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는 심장. 고마워. 자네가 없었으면 오늘 난 죽은 목숨이었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연기를 잘하셔서. 아니야. 자네가 있어서 가능했어. 그가 제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제 모습이 가득 찼습니다. 미영 씨. 네. 자네가 내 지팡이야. 네. 이제 자네 없이는 걷고 싶지 않아. 그 말은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무겁고 진심이 담긴 고백.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고 자신의 목숨을 맡긴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짐짝 취급만 받았던 제가 누군가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팡이가 되어드릴게요. 부러지지 않는 지팡이가 될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저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 밀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공범자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함께 넘긴 사람들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들이닥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가 제 손목을 잡았던 그 뜨거운 악력.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자 너를 믿는다는 맹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고용 관계도 단순한 운동 파트너도 아닙니다. 세상 모두를 속이고 가장 은밀한 진실을 공유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더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 테니까요. 가면을 벗어 던진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짐승의 반격. 그 통쾌하고도 위험한 질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연극이 끝나는 순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관객이 떠나서도 아니고 조명이 꺼져서도 아닙니다. 배우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을 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야만 할 때, 그때 비로소 막이 내리는 법이죠. 박태산 회장과 제가 쌓아올린 이 위태로운 무대도 결국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소란스러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저택의 높은 담벼락 너머로 낯선 불빛들이 번쩍였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 그리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 그것은 이 고요한 성북동 요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천박하고 날선 소음이었습니다.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의 자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가, 제 부끄러운 빚더미가 실체가 되어 이 집의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 남자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내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함께 진흙탕에 빠질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이 저택을 나가기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던 이 짐승의 우리에서 다시 제 발로 걸어 나가기로 말입니다. 비록 그 길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밤 9시 평소라면 우리가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2층 서재로 향할 준비를 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밖에 누가 왔는지 확인해봐. 회장님은 휠체어에 앉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가득 잡힌 얼굴들, 큰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험상궂은 남자들,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문 열어 최미영. 안에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돈 갚아. 사채업자가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옆에서 큰아들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최 여사.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문전 박대하면 쓰나. 어서 문 열지. 아버지가 놀라시겠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걸까요? 아니, 그들이 사채업자들을 끌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를 쫓아내기 위해, 저를 꽃뱀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가장 저열한 방법을 쓴 것입니다. 누구야? 회장님이 낮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입니다. 회장님 자제분들이 빚쟁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태산 회장님. 댁내 간병인이 돈을 떼먹고 도망쳤습니다. 돈 2억 갚으라고 전해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방송을 해댔습니다. 성북동의 점잖은 이웃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망신주기였습니다. 회장님의 명예를 인질로 삼아 저를 압박하려는 비겁한 술수였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놈들이 감히 내 집 앞에서 행패를 부려. 그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들을 박살낼 기세였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다급하게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들킵니다. 회장님 다리 멀쩡한 거 들키면 안 되잖아요. 제 애원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까짓 거 들키면 어때? 저 따위 놈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 비키지 못해. 아니요, 안 돼요. 여기서 나가시면 회장님 계획 다 무너져요. 그동안 참으신 거 물거품 된다고요. 제발요, 회장님. 제가 눈물을 흐라며 매달렸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고인 눈물을 보자 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털썩 휠체어에 주저앉았습니다. 젠장. 그가 낮은 욕설을 내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천하의 박태산이 고작 저 같은 여자 때문에 자신의 분노조차 마음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저 좁은 휠체어에 갇혀 있어야 한다니.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안 돼. 위험해.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 빚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회장님께 패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기다려.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 돈 주면 되잖아. 내가 갚아주면 되잖아.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돈으로 해결하면 그들은 또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 자제분들은 계속 저를 약점 잡아 회장님을 괴롭힐 거고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 연극도, 이 숨막히는 이중생활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생활이 영원하기를 바랐으면서 그와 함께하는 밤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으면서
짐을 싸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을 마주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그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짐은 단촐했습니다. 올 때처럼 갈 때도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제 가방 속에 담긴 것이 옷가지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의 추억, 그의 땀 냄새, 그의 뜨거운 체온, 보이지 않는 짐들이 가방을 천근만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1층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와 경적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후두둑. 거센 빗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우산을 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젖을 인생. 비 좀 맞는다고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밖에서 기다리던 하이에나들이 환호했습니다. 나왔다. 꽃뱀 나왔다. 큰아들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철문 사이로 손을 뻗어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야 이년아 돈 내놔. 회장 꼬셔서 한몫 챙겼다며. 내 돈 내놔.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철문을 열고 그들 앞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동네 사람들 다 깹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딸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최 여사. 제법 당당하네. 우리 아버지 등쳐먹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봐.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 물 흐리는 거 더 이상 못 봐주겠어서 불렀어. 이제 속이 시원하니. 딸이 제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아픕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자존심이 짓밟히는 고통이 더 큽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회장님이 나설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일한 만큼만 받았습니다. 회장님 돈 10원 한 장 탐낸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빚쟁이 아줌마야. 내 남편 빚 갚으려고 들어온 거 다 알아. 아들이 제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던졌습니다. 지퍼가 터지며 옷가지들이 진흙탕에 뒹굴었습니다. 그 속에 숨겨두었던 제 낡은 일기장도 빗물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이것 봐. 거지 같은 것들만 싸들고 가네. 훔친 건 없나 뒤져봐. 사채업자들이 제 짐을 발로 찼습니다. 진흙탕 속에 제 자존심이 처박혔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저는 우두커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누군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차가운 비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올 수 없습니다. 오면 안 됩니다. 그는 환자여야 하니까요. 무력한 노인이어야 하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빗물을 삼켰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잠시 꾸었던 달콤한 꿈은 이제 깼다. 돌아가자. 원래 내가 있던 그 시궁창으로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와장창. 저택 2층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위로 향했습니다. 2층 서재 창문이 박살나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도 올려다보았습니다. 깨진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박태산. 그가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두 발로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번쩍하는 섬광 속에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분노. 그것은 인간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자신의 암컷을 위협당한 수컷 맹수에 포효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딸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떻게 서 계세요? 아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채업자들도 기세에 눌려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흙탕에 뒹구는 제 짐 가방,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제 어깨, 그리고 모욕당한 제 얼굴.
그의 시선이 제 상처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듯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였습니다. 창문에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저택 안에서 쿵쿵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아니, 지옥의 문을 부수고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현관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하는데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오고 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가 오고 있다.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박태산 회장. 그는 트레이닝복 바지에 얇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는 빗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그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뚜벅, 뚜벅. 그의 발이 진흙탕을 밟을 때마다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산처럼 묵직하고 거대했습니다. 그의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갑옷 같은 근육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넓은 어깨, 터질 듯한 팔뚝, 그리고 땅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는 두 다리. 그것은 환자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전사의 몸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아들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공포에 질린 것입니다. 사채업자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남자는 건드리면 안 된다. 저 남자는 지금 이성이 마비된 상태다. 회장님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거대한 등이 저를 가려주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아니,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젖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를 다 맞아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들어가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울면서 그의 등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누가 내 사람을 건드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모두의 고막에 때려 박혔습니다. 사자후. 그것은 짐승의 포효였습니다. 아들이 떨면서 물었습니다. 꺼르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의 서린 살기에 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힉. 그는 다시 사채업자들을 보았습니다. 너희들인가? 내 집 앞에서 개처럼 지저댄 놈들이. 사채업자 두목이 칼을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회장님의 기세에 압도당해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돈 받으러 왔나? 그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두 걸음 물러났습니다. 내놔. 내 여자가 흘린 눈물값. 내 여자가 당한 모욕값. 그거 다 계산하면 너희 목숨으로도 부족해. 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그들을 찢어발길 듯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그만하세요. 제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얼굴을 타고 흐르는 빗물. 하지만 그 눈빛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말리지 않았어? 왜 나가지 말라고 했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다치실까봐. 회장님 계획 망가질까봐.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유산, 회사, 내 다리 비밀. 그딴 게 뭐가 중요해? 그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여자가 우는데, 비 맞고 떨고 있는데, 방구석에 처박혀서 앉아만 있는 놈은 남자가 아니야. 그건 시체지. 그의 외침이 천둥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내 여자가 우는데 앉아만 있는 놈은 남자가 아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투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면을 벗어던지고 오직 저 하나를 지키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제 차가운 몸을 녹였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아무 데도 못 가. 내가 안 보내. 그가 제 머리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빗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이에나 같은 자식들도, 늑대 같은 빚쟁이들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 저를 지키고 서 있었으니까요. 포구는 거짓을 씻겨내고 진실만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날 밤, 비는 그가 쓰고 있던 병약한 노인의 가면을 씻겨냈고 제가 쓰고 있던 체념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채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환자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닌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싶은 남자와 그 남자의 품에 안긴 여자로서 말입니다. 그의 기립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이제 비밀은 깨졌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가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닫혀있던 철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얻은 자유. 그 눈부신 결말을 기대해 주십시오. 폭풍이 지나간 바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센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밤이 지나고 나면 거짓말처럼 잔잔한 수평선이 드러나죠. 그 고요함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뒤에 찾아오는 가장 순수하고 투명한 평화입니다. 제 인생을 뒤흔들었던 그 거대한 해일이 지나가고 박태산 회장과 우리 두 사람에게도 그런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성북동의 그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우리를 가두었던 모든 족쇄가 풀리던 날,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남을 제압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금자탑을 미련 없이 허물고 맨발로 광야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그림자가 되어 그 길을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세상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나침반이 되어주는 곳으로 우리는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여행의 끝이자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입니다. 빈 휠체어만 남겨진 저택을 뒤로하고 나란히 걷게 된 두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폭우 속에 소동이 있고 난 며칠 뒤 회장님은 변호인단과 자식들을 모두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날의 거실 풍경은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평소라면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회장님이 소파 정중앙에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계셨으니까요. 그의 양옆에는 휠체어 대신 두 다리가 단단하게 바닥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며칠 전 밤, 두 발로 걸어 나와 빗속에서 포효하던 아버지의 모습에 기겁을 했던 그들은 여전히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모였으니 본론만 말하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컸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길 것이고 내 모든 지분은 공익재단에 기부한다. 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자식들이 비명을 지르듯 반발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부라니요. 저희는요, 저희 몫은요. 아들이 얼굴을 붉히며 대들었습니다. 회장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미 줄 만큼 줬다. 건물이며 땅이며 그동안 가져간 것만 해도 평생 놀고 먹기에 부족함이 없어. 더 이상 내 피를 빨아먹을 생각 마라. 그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붉은 인주가 찍히는 소리가 마치 판결봉 소리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노망나셨어요. 저 여자가 시킨 거죠. 저 꽃뱀한테 홀려서 이러시는 거죠. 딸이 저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곁에 서서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 딸의 앞에 섰습니다. 그 거대한 위압감에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죽은 듯 살아가던 나를 깨워준 사람이야. 그러니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내 유산보다 이 사람 눈물 한 방울이 나한테는 더 값지다. 그의 선언은 명확했습니다. 돈과 혈연으로 얽힌 지옥 같은 관계를 끊어내고 사랑과 신의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를 택하겠다는 선언. 자식들은 분해서 몸을 떨었지만 두 발로 선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 왕관을 벗어 던졌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는 순간 그는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남자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빚. 제 인생을 올가매던 그 지긋지긋한 족쇄 말입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직접 채권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표를 꺼내 빚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2억.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돈이 종이 몇 장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허탈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돈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고 또 이토록 쉽게 구원하는 걸까? 회장님은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처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대추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미영 씨. 그가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자네는 자유야. 빚도 없고 나한테 묶여있을 이유도 없어. 그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퇴직금이야. 이거면 자네 혼자 가게 하나 차려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떠나도 좋아. 그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떠나라고요. 그래. 나는 이제 빈털터리 늙은이야. 가진 거라곤 튼튼한 몸뚱어리 하나뿐이지. 자네 같은 젊은 여자가 나 같은 늙은이 옆에 있어봤자 고생만 해. 그는 저를 위해 저를 놓아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보다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진정한 자유란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임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 때문에 회장님 옆에 있었던 거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왜 안 가는 건가?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회장님이 제 지팡이라면서요. 지팡이 두고 어디를 가요? 제 말에 그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 저도 데려가세요. 회장님 가시는 곳이 어디든 저도 갈래요. 저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해요. 운동 보조도 잘하잖아요. 제 농담 섞인 고백에 그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 후회 안 하겠나? 나랑 살면 매일 밤 시달릴 텐데. 그가 짓궂게 물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하고 있어요. 덤벨도 드는데요, 뭐.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찻집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계약은 갱신되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서의 새로운 계약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저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들도 집기들도 그대로였지만 주인이 떠난 집은 이미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챙겨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휠체어가 보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회장님의 다리가 되어주었고 동시에 회장님을 가두었던 감옥. 회장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휠체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회한과 미련, 그리고 시원섭섭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가 휠체어 손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너도 쉬어라. 그는 휠체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아프고 병들었던 자신의 과거, 의심과 분노로 점철되었던 지난날과의 작별이었습니다. 가자.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저택이 보였습니다. 성처럼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지독하게 외로웠던 그 집. 이제 그곳에는 주인 없는 빈 휠체어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달렸습니다.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매연 섞인 도시의 바람이 아닌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운전대를 잡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의 옆모습이 소년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저도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바람을 느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결이 마치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그곳이 지옥 끝이라도 상관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정착한 곳은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햇살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푸른 바다가 넘실거렸습니다. 삶은 단순해졌습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편한 작업복 차림으로 텃밭을 가꾸고 집을 수리했습니다.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는 그의 팔 근육은 여전히 탄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딴 상추로 밥상을 차리고 저녁이면 그와 마주 앉아 찌개를 먹었습니다. 값비싼 요리는 아니었지만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밤이면 우리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쫓기듯 절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시간은 평화롭고 충만했습니다. 미영 씨, 이리 와봐. 이거 내가 만들었어. 어느 날 오후, 그가 마당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나무로 만든 벤치였습니다. 투박하지만 튼튼해 보이는 2인용 벤치. 여기에 앉아서 같이 받아보자고. 그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보았습니다. 나무의 온기가 엉덩이에 전해졌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의 등처럼 넓고 단단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드는 노을, 반짝이는 윤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옆에 나를 지켜주는 단단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해질 무렵, 우리는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이었고, 저 역시 편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가락을 간지럽혔습니다. 모래가 발바닥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의 보폭은 넓고 힘찼지만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라면 혼자서 저만치 앞서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제 호흡에 맞춰, 제 발걸음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주는 배려. 그것이 그가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왜?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65인데 젊은 저보다 더 잘 걸으시는 것 같아서요. 그가 껄껄 웃었습니다. 힘들긴. 내 다리 봤잖아. 아직 쌩쌩해. 자네 없고도 심리는 갈 수 있어. 그가 제 팔통에 힘을 주어 알통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장난기 어린 그 모습에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힘들지 않나? 그가 멈춰 서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나 따라오느라. 숨차지 않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넘쳐서 제가 버거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그것을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다리가 튼튼해서 제 다리까지 가벼워진 것 같아요. 회장님이 앞에서 끌어주시니까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제 말에 그가 제 손을 들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나랑 같이 걸어줘서. 그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석양이 우리 뒤로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서로를 지탱해주는 두 그루의 나무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발자국 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철썩, 철썩.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서로의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라고. 너무 빠르지 않게, 너무 느리지 않게 상대방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이죠. 박태산과 최미영. 우리는 이제 같은 속도로 걷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때로는 모래바람이 불어오겠지만 상관없습니다. 그의 단단한 다리가 버티고 있고 저의 따뜻한 손길이 그를 잡고 있으니까요. 빈 휠체어는 저택에 남겨두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튼튼하고 편안한 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걷는 것이 외롭고 힘든 분이 계신다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밤 12시 휠체어를 멈추고 일어선 남자와 그 남자의 손을 잡은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